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요. 김건희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의혹이 15개에 이르죠. 김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른 피의자처럼 소환하겠다. 그러니까 특혜 없이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김 여사도 출석해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첫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오는 8월 6일 특검으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 출범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첫 소환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하여도 8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하였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삼부토건 주가 상승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 법사에게 전달했다는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받았는지, 명태균 씨에게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보거나 공천에 개입했는지도 규명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여사가 출석을 한다면 특검 포토라인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도이치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는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이후 검찰의 소환 요청에는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우려나 병원 입원 치료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측은 아직 특검의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며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동시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보다 더 빨리 다음 주에 나오라고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소환 시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돼 있어 서울구치소장에게 수사협조 요청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소환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수사 중인데 윤 전 대통령도 여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 소환 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어디까지 관여를 했고 김 여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변수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줄다리기가 김건희 특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부터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김건희 여사 의혹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여사로 통하는 로비 창구로 지목된 만큼 물어볼 게 많아 보이던데요. 어떤 부분을 추궁했는지 송진섭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에스컬레이터에 오릅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소환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받고 있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로 알려진 이모 씨에게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가명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주위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언급해
김 여사로 통하는 로비 창구로 지목받아왔습니다. 오늘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출석한 이 대표는 특검 측 질의에 답변 거부 없이 진술했고 조금 전 오후 6시쯤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내일도 이 전 대표를 소환해 김 여사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최상병 특검 소식도 살펴봅니다. 자, 800-7070.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날 걸려온 이 번호의 주인공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요. 자, 그럼 VIP 경로설 수사는 진전이 있는 걸까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시점은 2023년 7월 31일.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최근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냈습니다. 이 전 장관이 02-800번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번호로 통화한 상대가 윤 전 대통령이고 당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밝힌 겁니다. 대통령이 빼라, 임성근 빼라 하니까 말을 못하겠죠.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통상적인 대통령과의 소통이었다며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로를 느낄 만한 질책을 받지도 않았고 사건 이첩 보류 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게 이 전 장관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통상적 통화로 보기 어렵고 이 통화 뒤 이 전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도록 외압을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소환 조사 시기를 논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긴급 체포돼 오늘 구속영장 심사도 받았습니다. 특검이 김 사령관의 신병을 빠르게 확보한 이유,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서가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장하양 기자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김 사령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입니다. 북한에 드론을 침투시킨 사실을 숨기려고 북한에 추락한 드론이 국내에서 사라진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했다는 게 특검 주장입니다. 특검은 앞서 김 사령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김 사령관이 심경이 불안하다고 판단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17일 1차 소환 조사 이후 2차 조사를 18일로 당겼고 이날 밤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내란 특검에 출석했을 때도 이적죄나 외환죄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부대원들이 몇 명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외환 관련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김 사령관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그 후폭풍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익명 SNS 페이지에서 보좌진들은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화풀이 하겠나. 여성단체는 갑질로 이룰 수 있는 성평등은 없다고 비판했고요. 하지만 강행을 결정한 대통령실은 내일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번 주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거란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임명 안 할 거면 왜 나눠서 발표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임명을 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택 시한인 오늘까지 국회에서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내일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위원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얼마나 민주적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강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정은경, 김영훈, 김성환 새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이 중 정은경, 김영훈 두 후보자는 야당 반대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대통령은 왜 부담을 감수하고 강선우 후보자를 안고 가기로 했을까요? 여당의 입김이 컸습니다. 이 정도 의혹으로는 낭만시킬 수는 없다는 이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대통령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현역 불패를 이어가기 위한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는데 여당 지도부의 목소리가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를 꼬박 고민하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는 여당 지도부들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당 지도부는 강 후보자에 대해 시종일관 낭만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결격에 이를 정도의 문제는 없었다. 상임위에서 요청한 대로 그 결과를 대통령 비서실에 저희가 통보하겠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역 의원 낭만은 정치적으로 치명상인데 어떻게 동료에게 너 죽어라고 할 수 있겠냐며 당내 기류를 설명했습니다. 청문회 이후 의원들 단체 채팅방에서는 강 후보자를 향한 응원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갑질 의혹 실체가 모호하다는 엄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갑질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이고 좀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사실 전현직 보좌진에 반대된 그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향후 의원들 입각 시 보좌진 갑질 제보로 낙마하는 선례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 와중에 강선우 후보자의 또 다른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폭로 당사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전직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강 후보자가 예산으로 갑질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예산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강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자 부처 예산을 삭감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최근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강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인 해바라기 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이제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없고 장관님. 예.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특정 권역에 해바라기 센터가 없는데 줄은 거 아닙니까? 정 전 장관은 당시 산부인과 의사 확보가 어렵다는 병원 측 입장을 전달하자 강 의원이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냈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강 의원을 찾아가 사과했고 한 소리 들은 뒤 예산을 살렸다며 부처 장관에게도 갑질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다 못해 나섰다며 피해 증언이 속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방침을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소통하는 척 신용만 내고 결국 갑질 척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결정으로 보입니다.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척근 불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 본인에게만 잘 보이면 내 사람은 꼭 챙기겠다는 의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약자 편에 서겠다며 국민 앞에서 다짐한 대통령의 약속 파기입니다.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서 대우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는 열되 강 장관에겐 질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양한 상임위라든지 국회 본회의 등을 통할 때 여가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민심을 전달하는 충원그룹이 아닌 간신배로 전락했냐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금방 잊힐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 상처는 깊이 오래 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지지율 하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래오래 하시라고요. 여가부 없애지 마시고 5년 내내 하시라고요. 그러면 계속 뭐가 나올 겁니다. 뭐 갑질만 하겠습니까? 참여연대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며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갑질로 이룰 수 있는 성평등은 없다며 지명강행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매끄럽지 못한 인사 역량 때문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2.2%로 일주일 전에 비해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은 크지 않았지만 취임 이후 이어져 온 상승세가 처음으로 꺾인 겁니다. 지역 가운데 서울 지지율의 하락세가 가장 컸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일주일 만에 5.4%포인트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1%포인트 소폭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등 인사 논란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장관 임명 과정에서 비판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민주당으로 향한 게 아닌가. 서울에서는 오차범위 밖으로 떨어졌어요. 대통령실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공정에 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 이유 분석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직 좀 더 숙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어제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홍진 기자 나왔습니다. 홍 기자를 부른 이유, 대통령은 왜 강선우 후보자 임명을 하기로 결정했을까 궁금한데요. 이게 궁금합니다. 그럼 갑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갑질한 건 맞지만 낙마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 사안이 장관 후보자직을 그만두게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냐?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갑질이지만 낙마까지는 아니다. 뭐 갑질에도 수위가 있다 뭐 이런 뜻입니까? 네,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 이 대통령이 적격성을 따져볼 때 판단할 첫 번째 기준. 법을 위반했냐 아니냐 이 여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갑질 의혹은 행위의 부적절성 측면이지 위법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갑질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여당의 목소리와도 같은 결이죠. 그렇게 따지면 위법이 아니면 갑질은 해도 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저도 그 질문을 똑같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해봤는데요.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갑질이라는 게 법적 영역에서 따질 게 아니라 국민 정서 위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임명 강행으로 이재명 정부 뿌리 하나가 흔들리게 됐다고까지 말한 관계자도 있었는데요. 약자 편에서 싸우겠다던 그간의 외침이 무색하게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꿈꾸었던 강자의 폭력을 제지하고 약자를 보듬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뻔히 이런 부담을 알면서도 임명한 진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대통령실 인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에게 하고 있는 행위들을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의도에 횡행하고 고쳐야 하는 갑질 문화인데 콕 집어서 강 후보자만의 문제로만 볼 수 있냐는 의심이 깔려 있는 거죠. 또 이 갑질 의혹이 여성 정책 의제가 핵심인 여성가족부 장관 업무와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은 교육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명 철회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는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악용될 여지도 우려했다는데요.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계속 물었던 게 이 의혹의 실체가 뭐냐 이거였다고 합니다.
제보만으로 낙마시킬 수 있냐 이렇게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 출신 참모, 장관 후보자 다 합하면 10여 명이 넘는데 갑질 폭로가 나오면 다 중도 사퇴시켜야 하냐. 앙심을 품고 제보하기 시작하면 제2의 강순우가 수두룩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후폭풍도 고심을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적어도 그 갑질이 일방적인 주장인지 실체가 있는지 뭐 한번 따져는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야권에서는 청문회 증인 제로, 애초부터 갑질 의혹을 밝힐 생각이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제보자들의 왜곡된 주장이라며 감추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담을 안고 갔을까? 다른 이유를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선. 네,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도요, 강선우라서 이런 부담을 감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강 후보자, 강성 친명 성향의 최대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를 맡았었죠. 야당에서는 대통령 측근인 성남 경기 라인과의 각별한 관계도 살아난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라는 게 진짜 배경일 거란 거죠. 자, 어쨌건 그럼 결과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때는 강선우 후보자 장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번 주 안으로는 임명까지 속전속결로 끝내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임명 전이죠. 추가 폭로 등 변수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추가 인선을 둘러싼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장에 발탁된 김의겸 전 의원.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공직자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곤 새만금 투기청을 만들 작정이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오늘 새만금 개발청장에 취임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 전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김 전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술자리 의혹 제보자로 지목됐던 여성 첼리스트는 지난해 8월 법정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김 청장은 가짜뉴스 유포자라며 국민들 화나라고 일부러 이렇게 모아놓은 거냐고 김 청장 임명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청장이 2018년 16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흑석동 재개발구역 상가주택을 매입해 제기됐던 투기 의혹을 들어 비판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을 새만금 투기청으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아무리 보훈 인사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전문성과 업무 연관성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입니다. 앞서 검찰은 부동산 매입 과정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대출 절차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청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국가공무원 75만 명의 인사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장에는 최종석 소장이 임명됐는데요. 대놓고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는 과거 발언이 조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최종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해 보훈 인사라는 비판이 일자 인사는 코드 인사로 해야 한다며 황 씨를 옹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국가공무원 75만 명의 채용과 승진, 교육을 담당하는 수장으로 적절하냐는 겁니다.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을 민정수석에 내정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에 대한 적대감도 드러냈습니다. 특수부에 굴러먹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민정수석을 시켜서 되느냐. 지금 검찰을 해체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최 처장은 한국은행과 교보생명 등에서 인사를 담당하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를 차린 뒤 유튜버로 활동해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세력에 대해선 이재명을 정적으로 간주해 패악질을 저질렀다. 정치판에서 손을 떼고 떠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축혀 세우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늘이 낸 사람이야, 이거. 하늘이 낸 사람이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본인을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칭송해 맞이 않던 유튜버를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 제2부속실장에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이 내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비서실장을 지냈던 성남라인입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할 제2부속실장에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을 내정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로 성남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분당구청장, 성남FC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신뢰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 개회식에 영상 축사를 보내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교육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김정숙 여사를 수행했던 유송화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장순칠 대통령실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을 맡았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윤 실장이 성남시장 비서실장 시절부터 안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 이야기를 전해드렸다면 이번엔 통합 인사라며 세운 인사가 여권을 중심으로 논란입니다. 강준욱 대통령 국민통합비서관인데 비상계엄을 옹호하면서 내부 반발이 큽니다. 정규재 전 주필 등 보수 인사들의 추천이 있었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준욱 대통령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한 여당의 공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3월 발간한 책에서 비상계엄을 두고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었다며 옹호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에 대한 다른 인식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정훈 의원도 빛의 혁명을 모독했다. 당장 파면하라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시절 백신과 방역을 부정하거나 일제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듯한 과거 글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권 내에선 극우 인사 아니냐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통합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다른 생각을 했고 혹여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논란이 됐을지언정 현재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고 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통합비서관은 보수계 인사를 앉히려던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 등 보수계 인사들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전 주필은 강 비서관은 성실함을 갖춘 분이라며 나를 포함해 여러 인사들이 추천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전국을 휩쓴 괴물급 폭우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18명이 숨졌고 9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경기도 가평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로와 물, 전기까지 끊기면서 속도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캠핑장은 폭격을 당한 듯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캠핑장 데크는 부서져 뼈대만 남아있고 무너진 가드레일과 나무 잔해들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어제 새벽 이곳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피해를 입은 일가족 4명 중 40대 여성과 중학생 아들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진행 중인 캠핑장으로 들어가 보려 했지만 진입도로가 유실돼 버려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저 뒤로 보시면 산사태로 산 경사면이 움푹 패여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아스팔트 도로도 산산조각이 났고 두동강이 난 전신주의 전선들도
이렇게 부러진 나무들과 엉켜 있습니다. 2km쯤 떨어진 또 다른 캠핑장. 폭우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캠핑장 건물들을 떠받쳤던 둑은 터져나갔고 휩쓸려온 캠핑장 집기들은 한 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석 달치 예약을 받아놓은 거를 다 환불을 해주고 6월 30일 날 오픈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났습니다. 진짜 야 이건 망하게 생겼어요 진짜. 산사태가 난 일대 지역에는 수도와 전기 공급까지 끊기면서 주민들은 사실상 고립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새벽 한 3시경부터 단전이 돼가지고 아주 칠흑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수돗물도 안 나오고 교통도 두절이 돼 있고 집안에서 꼼짝없이 살고 있죠. 폭우 피해가 집중된 경기 북부에서만 가평 3명, 포천 1명 등 사망자 4명이 발생했고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고통받은 경남 산청군은 이번엔 극한 호우에 또다시 신음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하룻밤새 잃은 현장을 홍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 중턱은 삽으로 파낸 듯 토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주택 세 채가 있던 자리는 뿌리채 뽑힌 나무와 커다란 바위가 차지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만 3명이 숨졌습니다. 산사태로 40대 남성 등 2명이 사망한 또 다른 마을. 흙더미에 휩쓸린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마을을 덮친 토사는 그대로 남아있고 물을 잔뜩 머금어 언제 또 산사태가 날지 불안합니다. 직접 땅을 밟아봤더니 발이 푹푹 꺼질 정도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걷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돌밭으로 변한 곳도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로 계곡이 생겨 물이 흐릅니다.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참 할 말이면 말이 안 나와요. 집안을 들여다보니 성인 가슴 높이까지 뻘이 가득합니다. 더딘 복구 작업에 여전히 전기나 물이 끊긴 산청 지역 마을은 34곳, 1,300여 세대에 달합니다. 전기선이 떨어져가지고 감전 위험이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라 이 어찌 나갑니까? 차도 못 나가는데. 이번 극한 폭우로 산청군에서만 모두 67곳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컸던 산청읍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등이 실시되는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현재까지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 수색과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은 막막할 따름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밤사이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든 총으로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놓은 아들 부부의 집안, 손주와 며느리가 보는 앞이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다가가자 도로 위에 멈춰있던 SUV 차량이 다시 움직입니다.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경찰관들이 운전자의 양팔을 붙잡은 채 체포합니다. 어젯밤 인천시 송도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30대 아들을 사제총을 쏴 살해한 60대 남성이 붙잡힌 겁니다. 남성은 어젯밤 아들 부부 집에서 손주 2명과 함께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산탄총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중 2발을 배에 맞은 아들은 숨을 거뒀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총을 쐈다며 며느리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투입됐을 때는 남성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범행 약 3시간 만에 검거된 남성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남성은 체포 당시 실탄 86발을 소지한 상태였고 남성의 차에서는 사제총 부품인 총열 11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총기 제작 관련 파이프 등 자재들을 구매 후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하였고 남성의 서울 집에는 신어 15통과 타이머, 발화 장치도 발견됐습니다. 오늘 낮 12시에 타이머 등이 작동해 동시에 불을 붙일 수 있게 신호통을 끈으로 연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 발화 물질을 수거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가족 간에 불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조종사가 망가진 2번 엔진을 끄자 하곤 작동 중이던 1번 엔진을 잘못 끈 걸로 보인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조종사 과실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유가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류 충돌 후 조종사가 망가진 2번 엔진이 아니라 반대쪽 1번 엔진을 잘못 끄는 바람에 착륙 바퀴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는 조류들을 피해 되돌아가려 했지만 결국 조류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쪽 엔진이 모두 충격을 입었는데 특히 오른쪽 2번 엔진의 손상이 더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조종석 녹음 장치엔 망가진 2번 엔진을 끄자고 말한 걸로 녹음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 기록 장치엔 여전히 작동 중이던 왼쪽 1번 엔진을 끈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결국 엔진이 출력을 잃으면서 항공기 주전원이 차단됐고 착륙 바퀴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사조위 측 중간 결론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조위 설명에 유가족 측은 죽은 새와 조종사분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종사 노조도 반발했습니다. 사조위가 이게 잘못 껐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이 왼쪽 엔진이 그럼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했을지에 대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상태로 계속 작동을 시켰을 때 과연 이 엔진은 그럼 넘버2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었는지. 사조위는 내년 4월 최종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6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오늘 주민센터에는 오픈런까지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폭주하면서 일부 앱은 먹통이 되기도 했는데요.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비쿠폰 신청 첫날,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접수 전부터 대기자가 몰리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기 위해 주소지 주민센터에 몰린 겁니다. 서류에 개인정보를 적고 지급 방법을 선택한 뒤 신분증을 내니 선불카드를 줍니다. 고기나 과일 쪽으로 더우니까 식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비싸고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쌀도 사고 뭐 야채도 사고 이것저것 두고 써야지.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이 다른데 오늘은 1과 6이 가능합니다. 요일을 헷갈려 발길을 돌리기도 합니다. 수요일 날 오라고 그래요. 수요일 날 다시 와야 돼. 온라인에서는 신청자가 몰려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주로 이용하는 카드사 앱에 접속해 소비쿠폰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뜨고요. 소비쿠폰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상자 조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출생연도 끝자리가 6이기 때문에 오늘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금액은 15만 원이라고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쿠폰 사용처를 차례대로 확인하고 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첫날 정오 기준 신청자는 415만 명을 넘어섰고 지급 예상액은 7,545억 원입니다. 전통시장에선 활기가 돌았습니다. 저희 집에 두 분이 오셨고 어떤 게 좀 나아질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많이 팔리니까 낫겠지. 팔리는 거는 소비는 좀 되니까.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 소비쿠폰 판매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매매는 물론 매매 광고나 권유도 불법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단체 관광이 아닌 관광객이 현지에서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카드란 구상인데요. 이현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관광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 관광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제재를 피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관광 비자를 내주면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방북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신속히 승인해주는 방식입니다. 개별 관광은 관광객이 현지에서 직접 여행 대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기존 북한 관광은 여행사가 여행 대금을 미리 받아 대신 지급하는 단체 관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체 관광은 북한으로 대량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대북 제재 2087호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지만 개별 관광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비 정산 성격의 개별 관광, 그런 형태는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별 관광이 추진될 경우 금강산은 물론 북한이 최근 개장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도 관광지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를 고려해 당장 실현되기 어렵고 미국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습적인 폭우와 강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물 회전문이 거세게 돌아가고 나무가 뿌리채 뽑혔는데요. 문예빈 기자입니다. 엄청난 비바람에 건물 회전문이 멈출 줄을 모르고 돌아가자 사람들이 놀라 도망갑니다. 도심엔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고 쓰레기통과 부러진 나뭇가지가 허공을 날아다닙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가 도로 한복판에 쓰러졌고 끊어진 전신주는 길바닥에 널브러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를 중심으로 시속 120km의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면서 최소 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쓰러진 나무만 550그루 이상이고 항공편도 잇따라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남부는 현지 시각 어제 6호 태풍 위파의 영향권에 들며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건물 외벽이 뜯겨나가고 구조물은 바람에 들려 휘청거리다 도로로 떨어집니다. 물에 잠긴 도로 위에선 운전자가 보트처럼 뜬 차량을 겨우 몰아 빠져나옵니다. 굵은 나무가 차량을 덮쳐 지붕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시속 118km의 강풍과 3시간 만에 110mm가 넘는 폭우로 동네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번 태풍이 내일쯤 베트남 북부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고 연안 선박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백 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겁에 질린 승객들이 바다로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여객선에서 붉은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불길이 삽시간에 선박 전체로 번지자 겁에 질린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물속에서 어린 소녀를 품에 안고 대피하는 승객도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북부 술라웨시주 탈라우드 제도에서 여객선 화재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2시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임산부와 생후 2달 된 아기를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약 568명으로 당초 탑승자 명부에 적힌 승객 280명과 승무원 15명보다 더 많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은 여객선 상부 갑판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경 선박과 구조선 6척을 동원해 바다로 뛰어든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집회 현장에 방글라데시 최대 이슬람 정당 자마트 이슬라미의 지도자 샤피쿠르 라흐만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연설 도중 갑자기 옆으로 쓰러집니다. 뒤에 있던 관계자들이 부축해 일으켰지만 얼마 안 돼 다시 쓰러지고 결국 바닥에 앉은 채로 연설을 끝냅니다. 집회 직후 라흐만은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진단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했습니다. 연거푸 선거에 패배한 이시바 총리, 취임 10달 만에 퇴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또 참패였습니다.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열린여당인 공명당이 의석을 크게 잃었습니다. 참의원은 총 248석으로 3년마다 절반씩 선거를 치릅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19석을 잃어 141석이었던 전체 참의원 의석수는 과반 이하인 122석이 됐습니다. 반면 야당은 27석이 늘어 126석, 과반 이상이 됐습니다. 자민당은 이미 지난해 이시바 총리 취임 직후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도 참패한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의 2번 연속 참패는 1955년 창당 이래 70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지에선 쌀값 폭등 같은 경제 문제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一つでも解決してればね、バッと上がったチャンスだったのに、なんか我々には何の実感もなくてね。 이시바 총리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このような喫緊の課題について解決の道筋をつけると、全力で対応すると、そのことを申し上げてお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그러나 선거 책임론이 계속될 경우 지지율 20%대인 이시바 총리는 거센 퇴진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한일 외교소식통은 비둘기파 이시바 총리가 퇴진할 경우 극우 인사가 자민당 총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일본은 편의점으로 유명한 나라죠. 요즘은 음식뿐 아니라 숙박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쿄 인근 지바현의 한 편의점. 낮엔 평범한 편의점인데 저녁 6시 이후가 되면 주차장에 자동차를 대고 숙박을 하는 이른바 차박 공간으로 바뀝니다. 체크인 때どうやればいいんですか? 온라인으로 예약한 뒤 매장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마치면 편의점 주차장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릴과 음식물 쓰레기용 봉지 등 편의용품도 제공해줍니다. 체크아웃은 다음 날 오전 9시, 1박 요금은 우리 돈 약 23,000원입니다. 네, 바로 옆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과 치킨입니다. 이곳에서 캠핑하듯이 식사할 수 있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이 비닐봉지에 담으면 편의점에서 처리해줍니다. 일본 대형 편의점이 지난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숙박 서비스인데 반응은 엇갈립니다. 今部屋とかも結構高くなってるからトイレとかも借りられてだったら安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ね。海が見えるとかね、そういうコンビニだったらまだわかるんですけれども、田舎のこういうコンビニで車中泊しても楽しくは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 간편하게 음식을 사는 곳이던 편의점이 이제는 티셔츠, 양말과 같은 의류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 폐막식 의상을 담당한 디자이너를 영입해 기존 의류 업체와 경쟁에 나섰습니다. 気を取らない品質っていうところと、コストパフォーマンスっていうところはもちろんありながらも、やはり全国店舗24時間買えるっていう利便性っていうところはコンビニエンス屋ならではの強みだと思っております。 아이돌 그룹 스맙 출신의 배우 기무라 타쿠야도 이 편의점에 양말을 신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T シャツちょっと汚れたから隣のコンビニ行って新しいの買ってから安いからねトイレに行ってチェンジできたからねそんないいですね.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문제를 겪는 일본 편의점이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겁니다. 최근 일본 편의점은 갓 구운 빵과 피자를 팔고 기호에 맞는 식재료로 샐러드를 만들어주는 등 식음료 고급화 전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심층 취재 추적입니다. 얼마 전 온갖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박제하곤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박제방의 실체 전해드렸죠. 보도 이후 피해자가 용기 내 채널A에 연락해왔습니다. 박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털어놨는데요. 박제방의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호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취재진은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과 공유했고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최다함 기자가 추적합니다.
채널A의 박재방 보도 직후 심층 취재 추적팀에 연락해온 여성. 1,300명 이용자들에게 박제된 피해자였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본격화된 박제의 늪은 피해자의 일상을 삼켰습니다. 박제된 이후에 전화가 몇백 통 오고 카톡, DM, 문자가 쉴 새 없이 와서 자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번호를 바꾸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해서 안 바꿨어요. 분 단위로 쏟아지는 전화만 수백 통. 성적인 조롱과 만남을 요구하는 성폭력성 메시지들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됐습니다. 취재진은 조심스럽게 짐작 가는 가해자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모조리 박제한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초가 된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짐작이 간다고 했습니다. 박제방에 모인 개인정보들이 5명의 지인들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친구 4명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첫 번째 박제방을 만들었고 이성 만남을 가졌던 다른 남성은 자신의 신체 영상물로 두 번째 박제방을 만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모두 사이가 틀어지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누군가가 모든 정보를 긁어모아 1,000명 이상이 접속한 대규모 박제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박제방의 설계자로 추정되는 친구 4명에게서 피해를 입었다는 추가 제보자와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박제방을 파괴된 거고 박제방에 있는 사진들을 누군가 저장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어요. 채널A 보도가 나간 뒤 1,300명이 속해 있던 대규모 박제방은 폭파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앞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박제방 사건을 본격 수사로 전환하고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 추적 최다함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이 속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와 절연하겠다는 후보들, 반면 그런 후보가 내부 총질자라는 반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며 극우 세력과 결별을 내세웠습니다. 저 조경태 잘못된 각오와의 완전한 절연을 통해 국민의 힘을 살려내겠습니다. 극우 세력에 속한다면 후보 자격도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부정선거론자, 그다음에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또 세 번째로 정강훈 목사를 추종하는 세력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그런 세력들은 반드시 솎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어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전환기 씨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김문수 전 장관을 비판한 겁니다. 친길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혁신도 극단 세력과의 결별도 어느 것 하나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반탄파인 장동혁 의원은 반발했습니다. 연일 내부 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온통 극우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며 반드시 당대표가 돼서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환길 입당을 계기로 후보들 사이 극우 논쟁이 격화하자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건 당과 당원에 대한 심각한 폄훼라며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국회에 나왔나 본데요. 누굽니까? 네, 바로 김의겸 신임 새만금 개발청장입니다. 임명 바로 다음 날에 국회를 찾은 거죠. 하지만 야당에겐 유쾌하지 않은 깜짝 손님인 듯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장 김의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취임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부동산 관련돼서 국민의 공분을 사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덜컥 나와서 인사를 하면 그거를 용인하는 겁니까? 여기 우리 여당 의원 중에서 미리 통보받은 사람 있습니까? 인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여야 모두 김 청장이 국회에 나올 줄 몰랐나 보군요. 네, 야당에서는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나와서는 자신의 의혹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냐고 비판했습니다. 1년 만에 찾은 국회, 김 청장의 태도도 사뭇 달라졌던데요.
김건희 여사 다 일일이 모니터링하면서 일제히 컨트롤했던 거 아닙니까? 전혀 잘못 알고 계시네요. 당시에 자기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내내 위원들 발언을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 끝난 뒤 사과를 왜 안 했냐는 질문에는 이런저런 말이 길어질까 봐 안 했다고 한 야당 의원에게 답한 걸로 전해집니다. 각종 논란 실력으로 불식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주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현직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라면 전직은 누구예요? 바로 안철수 의원이죠. 이 전임 혁신위원장이었지만 임명 발표 20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안 의원, 윤희숙 위원장에게 오늘도 당내에서 혁신안이 논의되지 않는 답답함과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로 미루다가 또 미뤄지니 참 결론이 빨리 나오면 좋겠다 싶은데요.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혁신위원장을 했더라면 지금 윤희숙 원장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는 좀 개인적인 미안함도 있었고. 미안해할 만도 한 게 윤 위원장 요즘 힘들어요. 맞습니다. 이 윤 위원장 실명으로 콕 집어서 인적쇄신안 발표했다가 당 안팎의 공격을 받고 있죠. 안 의원은 나도 비슷한 걸 준비했었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혁신위원장을 수락하고 안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윤 원장님 그 안과 같은 안도 있고. 쌍권의 잘못은 그 전에 단일화를 번복한 김문수 후보의 잘못과 연결돼 있어요. 나 불출마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지 그걸 기다린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나윤 장성의 문제가 엄청나게 스스로를 부각시킨 거예요. 두 사람 30분 동안 혁신과 쇄신을 이야기했다는데요. 의지는 충만하지만 혁신, 쇄신을 이끌 힘은 부족한 두 사람의 동병상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혈랑야랑이었습니다. 스포츠A입니다. 힘차게 당겨친 디아즈. 배트를 맞은 공이 시원하게 오른쪽 담장을 넘어갑니다. 역전 투런 홈런입니다. 이번엔 구자욱이 친 공이 오른쪽 관중석으로 떨어지며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 김영웅, 김태훈이 친 공이 연달아 담장을 넘기며 백투백 홈런을 연출해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높이 쏘아 올립니다. 이번에도 담장을 넘깁니다. 동점 솔로포! 이 뒤로도 삼성은 3개의 홈런을 더 쳐내며 총 7개의 홈런으로 올 시즌 프로야구 한 경기 최다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15대10, 키움을 누르고 4연패를 펼쳐냈습니다. 내일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커지며 폭염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더 많아지고 있고요. 대부분 최고 체감 33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이번 주 갈수록 더 더워져서 금요일에는 서울 한낮 기온 35도까지 오릅니다. 내일 최저기온 보시면 서울 26도, 강릉 27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덥고 습한 공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체감 33도가 되겠고요. 강릉과 대구는 34도까지 오릅니다. 한편 내륙은 소나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날씨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6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 없어도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이니 우산 챙겨 다니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